안녕하세요, 여사이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한민족의 마지막 만주 점령이었던 고려의 요동정벌 시리즈인데요. 국민왕이 설계하고 명장 이성계가 캐리했던 교과서에선 알려주지 않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4세기에 들어 지도층에서 계속 내분이 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농사도 계속 흉작이 이어지면서 점차 그 힘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명태조 주원장도 가담했었던 홍건적의 난이나 장사성의 난 같은 대규모 반란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나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족들이 일으켰던 반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한족 반란군들은 규모가 수십만에서 100만까지 넘나들었기 때문에 원나라 조정은 이 한족 반란군들과 싸우기 위해 고려의 쌍성총관부와 동령부에 모아두었던 병력들까지 빡빡 긁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에서 차분한 눈으로 지켜보던 고려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겨우 12세의 어린 나이에 원나라의 볼모로 보내졌던 고려의 왕자 강릉대군이었습니다. 강릉대군은 뭐야, 원나라 상황이 듣던 거랑은 다르게 완전 엉망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영원히 번영할 것만 같았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원나라가 점차 무너져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22살이 된 강릉대군은 이제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고려를 원나라에서 독립시킨 군주 공민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지금이 딱 원나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타이밍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공민왕에겐 권력이 없었고 당시 고려의 권력은 전부 원나라에게 붙어서 아부를 하던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친원 세력 중에서도 권력의 중심에 있던 기철이라는 사람은 당시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었던 기황후의 친오빠였는데요. 기철은 내 동생이 원나라 왕비인데 감히 누가 날 건드리겠냐?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고려의 정사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철의 여동생이자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된 기황후는 본래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가서 황제한테 차시중 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황제였던 태종 토곤테무르가 그녀에게 홀딱 반했고 기황후는 졸지의 시녀에서 황후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던 것이죠. 아무튼 다른 부인들과는 달리 학식도 있고 눈치도 빨랐던 기황후는 점차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자신의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 자리에 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그녀는 원나라의 군사권까지 장악을 하죠. 고려사람, 그것도 평범했던 여인이 대원제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믿기 어려운 역사가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기황후는 여봐라, 기철 오라비한테 연락해서 고려 사람들하고 곡물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권력을 잡더니 고려를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고려를 더 착취하고 간섭도 더 심하게 했던 거죠. 기철은 여부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라며 남매가 아주 쿵짝을 맞춰서 고려를 털어가기 시작하죠. 기철은 공민왕을 거의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왕으로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사람들과 재물들을 모아다가 원나라로 계속 보냈고요. 기황후는 기철이 보내는 사람과 물자들을 족족 다 받아서 그걸 전부 사치품을 사거나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 씁니다. 기철과 기황후를 이대로 두었다간 고려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공민왕은 드디어 기철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그에겐 아직 이렇다 할 세력이 없었죠. 공민왕은 저 나쁜 놈들 힘이 없으니 한스럽구나, 지금부터라도 힘을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기철과 기황후 앞에서는 정말 허수아비 왕인 것처럼 리얼하게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은밀히 자신을 지켜줄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죠. 공민왕은 기철 일파를 싫어하는 충신들이 분명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천천히 충신들을 한 명 한 명 포섭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포섭한 인물들 중에는 이자춘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이자춘은 당시 원나라 쌍성총관부에 천호장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호장이란 1000명의 군사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마을 또는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였죠. 이자춘은 원나라 벼슬을 하고는 있었지만 고려인들이 그를 매우 따르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 일대에 살던 거칠기로 유명한 여진족들까지 그에게 복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자춘은 공민왕의 부름을 받고 왕께서 변방에 있는 나를 부르시다니 뭔가 있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공민왕이 있는 개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려사 자료 공민왕 편을 보면 공민왕과 이자춘 두 사람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공민왕은 이자춘 자네, 만약 무슨 일이 있거든 나의 명령을 따르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영리한 사람이었던 이자춘은 예패야 준비하고 있겠나이다 라며 조용히 절을 올린 뒤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곤 다시 쌍성총관부로 돌아가서 훗날 공민왕을 도울 군사와 물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이렇듯 공민왕은 은밀하게 자신의 친위 세력을 키우는 동시에 무려 5년 동안이나 기철과 기왕후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계속 연기를 합니다. 기철은 저 허수아비 공민왕은 더 이상 경기할 필요가 없겠구만 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기철도 바보는 아니었을 테지만 5년이란 세월은 그가 방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공민왕은 드디어 완전히 방심했군. 이제 내가 한 방 먹일 차례다 라고 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공민왕은 신하들에게 사람을 보내 오랜만에 모두들 모여서 마십시다. 전부 연회장으로 모이시오 라며 기철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당시 기철은 공민왕이 설마 자신을 어찌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경계심 없이 나타나선 즐겁게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벼랑간 수십 명의 무사들이 연회장으로 난입해 들어오더니 기철 일파들한테 쇠망치를 막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공민왕의 군사들이었죠. 뜻밖의 습격을 받은 기철은 이놈들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라며 호통을 쳐봤지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쇠망치에 맞아서 계속 쓰러지는 걸 보고는 겁을 집어먹습니다. 이제 기철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머리에 쇠망치를 맞아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공민왕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성공한 기씨일파 숙청 사건입니다. 이제 고려의 권력은 공민왕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민왕은 내부의 적을 처리했으니 이제 옛 영토를 되찾을 때다 라고 하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의 총동원령을 내리죠. 그리곤 원나라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과거 고려의 땅이었던 쌍성총관부 지역과 압록강 너머의 팥사부를 공격하겠다고 선포를 하죠. 동시에 두 곳을 공격하겠다는 대담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우두머리는 엄청 무모한 사람이거나 확실히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공민왕은 확실히 후자였죠. 공민왕은 기철 일파를 제거한 직후 장수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곤 즉석에서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 쌍성총관부 공략을 명하고 인당은 서북면 병마사로 승진시킨 다음 압록강을 건너 원의 팥사부를 기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인우와 인당은 짬밥을 먹을 대로 먹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런 시국에 빠릿빠릿 움직이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기 딱 좋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생각해보면 공민왕이 군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곳으로 진격시킨 판단은 정말이지 현명한 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기철을 제거하고 왕권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를 한쪽으로 몰아보내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군데로 나눠서 보내면 아무래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반란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이 반란을 일으키면 다른 쪽을 불러서 때려잡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등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북동쪽으로 간 유인우는 쌍성총관부의 바로 아래인 등주까지는 빠르게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등주에 도착한 뒤부터는 무슨 일인지 10일 동안 꼼짝도 하지를 않죠. 당시 유인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걸렸네. 쌍성총관부엔 원나라군이 지키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점령하지? 그리고 점령한다 쳐도 나중에 원나라 애들이 복수하러 오면 나를 분명히 죽일 텐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는 순간 고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유인우는 쉽사리 쌍성총관부에 진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바로 이때 쌍성총관부 쪽에서 웬 기병들과 보병들이 꼬리를 물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인우를 도와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주겠다고 말하죠. 그 군사들은 다름 아닌 이자춘과 그의 아들인 이성계의 군사들이었는데요. 공민왕의 명을 받아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자춘은 유인우에게 왕명을 거역할 생각이오? 쌍성총관부 관리들은 고려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도망쳤소. 지금 쳐들어가면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거요. 라며 유인우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쌍성총관부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쌍성총관부의 우두머리와 부하들은 이미 북쪽으로 달아났다는 제보까지 해주죠. 이에 유인우는 비로소 부담감을 떨쳐내고 쌍성총관부로 진격하게 됩니다. 사료를 보면 유인우와 이자춘이 쌍성총관부의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하자 숨어있던 백성들이 앞다투어 나와 고려왕이 참다운 우리 임금님이십니다 라며 절을 했고 장정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나와 고려군에 합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인우와 이자추는 지도를 보고 쌍성천관부의 주요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들이랑 마을들을 모두 접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개가 넘는 성을 모두 함락시키고 고려의 옛 땅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더 많은 땅을 찾죠. 참고로 이때 얻은 땅 중에는 과거 윤관의 별무반도 포기했던 동북 구성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북서쪽으로 진군한 인당의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원의 파사부를 공격해 원나라가 설치한 3개의 역참을 파괴했는데요. 당시 역참은 교통의 요지마다 세워둔 원나라의 네트워크망이자 방어시설이기도 했습니다. 역참 중에는 이렇게 작은 성이나 목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죠.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공성 능력도 우수했던 고려군은 이 3개의 역참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고려군의 공성 능력과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고려군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한족의 반란 중 하나인 장사성의 난 진압작전을 돕기 위해서 원나라로 파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영 등의 지휘관들과 고려의 병사들은 일단 투입이 되었다 하면 순식간에 성을 함락시켜버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와중에 병력 손실도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려군이 하도 공을 많이 세우니까 원나라 장수들이 고려군을 질투해서 고려군이 다 함락시킨 성을 이제 그만 공격하라고 한 다음날 자기들이 공격해서 공을 가로채려다가 함락에 실패했던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당의 고려군은 압록강 건너에 있던 원나라의 기지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기철이 오한마에 맞아서 죽은 날부터 계산을 해서 고려가 쌍성총관부랑 파사부를 점령하는 데까지 겨우 한 달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왕이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기황후는 감히 우리 오빠를 죽이고 대원제국의 땅을 도둑질해 내 80만 대군을 몰아 고려놈들을 정벌해버리겠다 라며 길길이 날뜁니다. 하지만 그건 허세였고요. 국민왕은 홍건적이랑 싸우기도 벅차면서 허세는 이라고 하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기황후는 결국 고려를 어찌해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민왕에게 이번 한 번은 넘어가주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라는 서신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원나라가 더는 고려에 간섭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국민왕은 변발같은 몽고풍을 금지시키고 고려의 풍속들을 복원합니다. 고려는 원나라 침입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죠. 이대로라면 고려는 다시금 평화로웠던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원과 한반도에 폭풍과도 같은 대격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원나라는 처부서도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반란군에게 점차 힘을 소모당했고요. 결국 홍건적 두목인 주원장에게 국경을 빼앗긴 뒤엔 만리장성 이북으로 밀려나 버리고 맙니다. 반면 고려는 2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과 10여 차례에 걸친 왜구들의 침입, 그리고 북쪽의 나아추 세력 같은 유목민 군대의 침입에까지 맞서서 용감히 싸우고요. 그때마다 매번 구군을 건 승부를 벌이지만 결국엔 모두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로 대표되는 노련한 지휘관들과 실전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정예 병력들도 양성이 됩니다. 당시 고려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군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평소 칼과 활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진검으로 대련을 벌였고, 술을 먹다가 활쏘기를 해서 술값 내기를 할 정도로 고려 땅에는 아주 빡센 전투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은 흘러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파사부를 공격한 지 14년이 지난 13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려는 쇠약해진 원나라와 국교를 끊었고 신흥 강국 명나라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성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그리고 패기 넘치던 20대의 공민왕은 어느새 중년의 노련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민왕은 다시 한번 비장한 표정으로 그의 장수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공민왕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원에서는 떠오르는 강국 명나라와 다시 대륙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두건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중이었는데요. 당시 이런 정세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고려의 개혁군주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느라 요동에 팀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지금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려의 군사들이 강력한 상태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공민왕은 장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지금이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할 때다 라고 말하며 국원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을 정벌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곤 이성계를 동북면 원수로 임명하고 이인임과 지웅수에게는 서북면을 맡기죠. 이제 이 세 명의 장수는 곧 왕명을 받들어 자신의 임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중 동북면 원수 이성계가 가장 먼저 북진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1370년 1월 기병 5천과 보병 1만, 도합 15,000의 군사를 이끌고 동북면을 출발한 후 약 1300리를 행군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넙니다. 고려사에는 이성계가 압록강을 건너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행군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이날 저녁 서북방 쪽으로부터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가득 찼는데 그 빛이 모두 남쪽으로 향하였다. 서원관에서 이는 맹장의 기운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며 내가 이성계를 보냈으니 필시 하늘이 답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압록강을 건넌 이성계는 산발적인 저항들을 잘 물리쳐가며 좀 더 북서쪽으로 진격했는데요. 며칠 후 그를 막아서는 거대한 성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성계의 부하는 장군, 저 성을 함락시킨 건 무리입니다. 그냥 두고 돌아서 가시죠 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성계는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성은 옛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곳인데 반드시 함락시켜야지 라고 말하곤 바로 공격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성은 바로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에 위치한 오녀산성이었는데요. 이 오녀산성은 이성계의 말대로 과거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첫 도읍으로 삼았던 졸본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고려로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할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녀산성은 보시는 것처럼 자연이 빚어낸 천혜의 요새 위에 지어져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높이 200m의 절벽 위에 있었던 데다가 위에서 보면 대략 직사각형 모양으로 남북의 길이가 1500m, 동서의 길이는 300m에 달하는 굉장한 크기였죠. 이 안에 축구장을 넣으면 무려 62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오녀산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녀산성 내부에는 천지란 연못이 있어서 비상시에 성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연못이었기 때문에 오녀산성은 사실상 함락이 불가능한 철옹성이었죠. 그래서 당시 동령부의 잔도에 있던 원나라군은 맹장으로 이름을 떨치던 이성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오녀산성으로 들어와서 버텨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원나라군의 우두머리였던 고환이는 아무리 이성계여도 여긴 못 올라오지, 계속 활을 쏴라 라고 하며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녀산성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데요. 용맹한 고려 군사들이 성을 공략해보려 시도했지만 진입로가 이렇게 좁고 험했던 데다가 원나라군이 절벽 위에 자리를 잡고 고려군을 내려다보면서 화살을 쏘아댔기 때문에 쉽사리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고려군도 열심히 화살을 쏴봤지만 아래에서 쏘았기 때문에 발사 직후부터 화살의 운동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했고 설령 명중시켰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방어력이 상당히 우수했던 원나라군의 갑옷에 맞아 화살은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갈수록 소모당하는 쪽은 고려군이 될 게 뻔했죠. 그런데 바로 이때 답답하다는 듯 지켜보던 이성계가 드디어 나섭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수행원한테 지금 내 활이 수리 중이니 잠깐 활 좀 빌리자 라고 말하곤 일단 수행원의 활을 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빌린 활에다 애기살, 즉 편전을 매기고는 성 위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곤 적군이 고개를 내미는 족족 편전을 발사해 그들을 하나 둘 쓰러뜨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편전은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도 등장했던 작은 화살인데요. 아주 숙련된 궁사만이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대나무 등으로 된 통화에 넣어서 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편전은 일반 화살보다 크기는 작은 반면 날아오는 속도는 훨씬 빨랐기 때문에 맞는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날아든 편전에 퍽 하고 맞아 억 하고 꼬꾸라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죠. 옛날 기록들을 보면 화살이 날아오는 걸 칼로 튕겨내거나 심지어 손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제법 등장을 하지만 편전을 잡았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편전이 날아오는 건 진짜 알아채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전은 일반 화살에 비해 사거리와 관통력까지도 더 우수했죠. 아무튼 이성계는 이 편전을 이용해서 저격을 시작합니다. 이성계는 오녀산성을 지키고 있는 원나라 병사들이 고개를 내미는 족족 편전으로 스나이핑을 해서 모두 얼굴에 적중시켜버렸다고 하는데요. 앞서 보셨던 원나라군의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성계는 얼굴을 정확히 노려 편전을 계속 박아넣습니다. 고려사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성계는 편전 70여 발을 쏘아 모두 적군의 면상을 명중시켰다 라고 확실히 적혀 있는데요. 기록이 맞다면 거의 신들린 수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부분은 현대에 와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훗날 조선의 태조가 되는 이성계니까 조선 건국 세력들 입장에선
그를 신격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이성계의 무용담도 마치 신화처럼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활을 잘 쏘는 신궁이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료와 중국 측 사료에도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 덴마크의 궁술 유튜버인 라스 앤더슨 씨가 이성계의 신들린 활솜씨가 사실일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총의 등장 이후 궁술이 퇴화되어 버린 현 시대의 사람이 날아오는 화살을 쏘아 마치고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던 곡사까지도 정확히 구현해내는 정도의 솜씨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화가일과 작가일까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이성계는 궁술이 정점에 올라 있었던 14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대의 무인들 사이에서도 자타공인 신궁으로 통했고, 게다가 귀족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릴 적부터 노동의 힘을 쓰지 않고 오로지 모든 힘을 무예를 연마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에키는 당시 이성계의 활솜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원나라의 군사들은 이성계의 편전 스나이핑 때문에 더는 고개도 내밀지 못하고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기가 오른 고려군은 점점 오녀산성으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죠. 원나라군 지휘관 고 안이는 무슨 저런 괴물 같은 놈이 있냐? 이거 어떡하지? 라며 중얼거렸는데요. 결국 그날 밤 패배를 직감한 원나라군 지휘관 고 안이는 가족들을 성에 내버려둔 채 혼자서 밧줄을 타고 절벽을 기어내려가 도주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원나라 군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곧 항복을 해버립니다. 기록을 보면 원의 두목 20여 명이 무리를 이끌고 나와 항복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여러 성들도 모두 항복했다. 이로써 1만을 넘는 민호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원나라군이 주위의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소와 말 수천 마리를 모두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요동 사람들은 물밀듯이 이성계 쪽으로 귀순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오녀산성 전투는 고려에게 생각보다 엄청난 영토를 가져다 줍니다. 사료를 보면 동쪽으로 황성, 북쪽으로 동령도, 서쪽으로 바다, 남쪽으로 압록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적이 일소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성계가 오녀산성에서 거의 원맨쇼 수준의 활약을 펼치는 동안 북서쪽으로 진군했던 이인임과 지용수도 압록강을 건너 원나라의 저항 세력들을 격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수들이 점령한 영역을 지도로 나타내면 대략 이 정도의 넓은 범위가 되죠. 이렇게 요동 땅의 3분의 1가량을 얻은 공민왕은 명나라와 북원의 눈치를 쓱 봅니다. 예상대로 두 나라는 서로 싸우느라 요동에 신경을 쓰지 못했죠. 이제 고려는 이 지역을 굳히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고요. 이성계를 비롯한 세 장수는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개경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이성계의 활약으로 고려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부분적으로나마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인테무르라는 인물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는 요동의 중심지라 불리는 요동성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세력이었는데요. 잘 보시면 그의 성이 기씨입니다. 네, 느낌이 오시죠? 이 인물은 다름 아닌 과거 공민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기철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사인 테무르는 10년 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곧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라고 하며 고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고려 출신 벼슬아치인 김바얀을 오른팔로 만들어 책사로 삼고 뛰어난 무력을 가진 처명이라는 장수를 섭외하는 동시에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까지 준비를 하죠. 여기서 처명은 원나라의 장수로 무예가 워낙 뛰어나 요동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맹장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기사인 테무르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고려로 쳐들어가 공민왕을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라고 하며 마침내 고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 역적 기철의 아들놈이 아비를 따라가고 싶은가 보군. 여봐라, 이성계를 불러라 라고 말하죠. 공민왕은 다시 이성계와 지용수, 이인임을 부르게 되니 이제 고려의 요동정벌 최후의 전투인 요동성 전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초인적인 활약으로 요동지역의 3분의 1을 점령한 고려는 점령한 땅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동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철의 아들 기사인 테무르가 고려의 북쪽 변경을 위협하면서 고려의 영토 확장 계획은 다시금 흔들리게 되었죠. 이에 1370년 11월 공민왕은 이성계와 함께 이인임, 지용수 등을 불러 다시 한번 요동 공격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이번 목표는 기사인 테무르의 거점이자 요동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요동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동성은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성이었는데요.
삼국지에서도 나오는 공손씨 정권이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삼았었고, 시간이 흘러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차지한 뒤부터는 고구려 요동 방어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동성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끝까지 당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11개의 성들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근데 이 요동성은 산성이 아니라 평지에 지어진 평지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성은 험한 지형을 끼고 지어진 산성에 비해서 함락시키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요동성은 성벽의 높이가 무려 30m에다가 주위에는 물을 가득 채운 해자를 두르고 있었고, 성 곳곳에는 방어에 유리한 치성까지 설치돼 있어 웬만한 산성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요동성이 있었던 중국 랴오양시를 가보면 요동성의 성벽터를 경계 삼아 도시 시설들이 들어서 있을 정도이고요. 성 주변의 해자도 어찌나 야무지게 만들어놨는지 지금까지도 성을 둘러쌌던 해자의 절반 이상이 물이 채워진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이님, 이성계, 지용수 등이 이끄는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기사인 태물의 본진인 요동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동원됐던 군사의 수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몇몇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최소 5만에서 최대 1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넌 고려군은 가볍게 무장한 3,000기의 경기병대를 선발대로 편성해 먼저 요동성으로 출발시키는 한편, 군대 또한 7일치의 식량만을 챙겨 최대한 빠르게 요동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먼저 출발했던 선발대는 기동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요동성에 금방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 요동성 주변을 뛰어다니며 건물을 파괴하고 요동성 안쪽으로 화살을 쏘면서 기사인 태무르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하죠. 기사인 태무르는 고려군을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쳐버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요. 그의 책사 김바야는 적군의 수가 불어나기 전에 공격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인 태무르는 요동 최강의 맹장이었던 처명한테 군사를 만여 명 정도 주고는 성문을 열고 나가 고려의 선발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죠. 처명은 중군은 정면에서 공격하고 좌우익은 놈들을 포위해라 라며 그럴싸하게 지휘도 하는데요. 실제로 처명은 고려군 선발대에게 승리를 거두며 고려군을 밀어붙입니다. 고려군 선발대는 황급히 남쪽으로 후퇴를 했죠. 처명은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저들을 전멸시키고 고려군의 사기를 꺾어버리자 라며 맨 앞에서 돌격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고려군의 전략이었습니다. 신나게 고려군 선발대를 추격하던 처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려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것이었고, 곧이어 나타난 고려군의 본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군의 선봉장은 다름 아닌 이성계였죠. 이성계는 처명에게 너희 님이 대군에게 포위됐으니 의미 없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데요. 처명은 고려놈들에게 항복할 생각 따위 없다, 덤벼라 라고 외치고는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명과 그가 이끄는 직속부대는 나름 용맹하기가 늑대 떼와도 같아서 적은 숫자였음에도 고려군에게 밀리긴커녕 오히려 잘 싸웠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본 이성계는 죽이긴 아깝군 이라며 활을 쏘아 처명의 투구를 날려버리는데요. 깜짝 놀란 처명에게 다시 한번 항복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처명은 그깟 화살 쳐내면 그만이다 라며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성계는 이번엔 자신의 최종 병기인 현전을 꺼내드는데요. 일부러 처명의 허벅다리를 쏴서 명중시킵니다. 제 아무리 유동제일검이어도 현전을 쳐낼 수는 없었던 거였죠. 이때 처명은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서 응급처치를 받으러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때 사실상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 거였는데요. 만약 이성계가 이 틈을 기회 삼아 공격했다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계획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다리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처명은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역시 요동의 최강자다운 대단한 기백이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정말 살벌하게 이번에 항복하지 않으면 머리를 꿰뚫어 주겠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에 눌려버린 처명은 드디어 이성계를 향해 절을 올리며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이성계의 부하가 된 처명은 이성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 활약을 펼쳤고요. 특히 왜구와의 격전이 벌어졌던 황산대첩에서는 이성계가 왜구들에게 고립돼 위기에 처하자 왜구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내면서 결국 이성계를 구출해내기도 합니다. 한편 요동성에 있던 기사인 태무르와 김바야는 처명이 고려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동안 고려군은 요동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죠. 게다가 처명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요동성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갔는데요. 급기야 성벽 위로 요동성 백성 하나가 뛰어올라와서는 지금 성주가 강제로 자기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요동성의 백성들은 싸울 생각이 없으니 공격을 하면 거저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성계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공격명령을 내리죠. 사료에는 당시의 공성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군은 과거 수나라의 100만 대군 3개월 동안이나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동성을 단 반나절 만에 손에 넣었습니다. 비록 디자인 템으로는 잡지 못했지만 그의 책사 김바야를 사로잡는 성과도 거뒀죠. 그런데 고려군은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유동성의 식량 창고를 불태워버린 일이었는데요. 애초에 유동성으로 올 때 7일치의 식량만 가져왔기 때문에 고려군에게 유동성의 식량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식량 창고가 불타면서 고려군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고려군 지휘부는 고려 본국에 식량을 요청해봤지만 그들도 당장 식량이 오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려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고 대규모 군대를 먹일 만큼의 식량이 갑자기 압록강을 넘어오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넘어온다 치더라도 압록강에서 유동성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500리에 달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고려군 지휘부에 또 다른 적이 출현했다는 급보까지 날아드는데요. 원나라의 군벌 나하추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동성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고려군 지휘부는 유동성에 남아 굶주림과 싸우며 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일단 후퇴해 훗날을 기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려군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결정하죠. 당시 상황을 보면 이 결정은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해도 배고픔과 싸워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유동성에 있는 고려군은 사실상 고려의 주력 부대였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전멸하거나 포로가 된다면 고려의 국방력에 큰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고려군은 나하추에게 쫓겨 퇴각하면서 물자와 사람을 실어나르는 데 쓰던 소와 말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지경이었고 전투에서 죽은 군사들보다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후퇴 행렬은 대우를 갖추지 못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려군 지휘부가 꾀를 대어 후퇴하는 길 곳곳에 변소와 마국간을 만들어 추격을 해오던 나하추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변소와 마국간을 만들며 후퇴할 정도로 고려군의 후퇴 행렬이 질서정연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요. 나하추는 너무 깊숙이 추격했다간 오히려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이틀 만에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렇듯 고려는 날카로운 공격으로 난공불락의 유동성을 함락시켰지만 황당한 실수와 보급 전략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면서 아쉽게도 유동을 비우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 매우 아쉬워하며 빠르게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군량미도 징발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필 당시 명나라의 황제는 나름 능력이 출중했던 주원장이었고 그는 요동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보내 발빠르게 요동 일대를 점령해버립니다. 이어서 명나라는 요동에 요동도사와 정유이라는 기구까지 설치해 결국 요동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 성공하죠. 사실상 명나라가 어부지리로 요동을 차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만주 북부에 나하추 세력까지 제압하는 데 성공한 명나라는 1388년 고려 국경지대에 천령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며 고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데요. 이는 고려의 전략적 요충지를 은근슬쩍 빼앗은 후 기회를 보아 고려 전체까지 먹어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고려가 아니었죠. 당시 고려의 재상은 다름 아닌 최영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은 제2차 유동 정보를 계획한 뒤 이성계에게 군사를 주어 유동으로 다시 한번 군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그만 위화도에서 칼을 거꾸로 잡고 회군해버렸고 그렇게 제2차 유동 정벌도 무산되어 버렸죠. 그리고 조선 건국 후 이성계가 왕위에 있을 때 또다시 명나라와의 갈등이 일어나 이번엔 정도전의 주도하에 제3차 유동 정벌이 계획됐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 초기 사료에는 이때 전국의 조선군들이 모여서 대규모 진법 훈련을 실시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죠. 하지만 2, 3차 유동 정벌도 이방원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숙청되면서 백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고려의 유동정벌 시리즈를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역사 속 이야기들이 해피엔딩 또는 새드엔딩으로 끝나지만 사실 진짜 역사는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유동정벌 시리즈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도 작디 작은 고려라는 나라에서 공민왕이라는 똑똑한 왕과 이성계라는 용맹한 장수가 동시대에 등장해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영토까지 되찾을 뻔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